불명의 발송자가 보낸 의문의 택배. 매달 낯선 사람이 택배를 보낸다. 그 시작은 8월 하순경이었습니다. 평소 기묘한 사건을 취재하고 있던 나. 두려움과 의문 속 내게 이메일 상담을 요청한 남성은 40대 우라카와 미츠토시 씨였습니다. 그 이메일 내용은 정체불명의 우편물에 관한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죠. 달마다 집에 음식이 든 의문의 상자가 배송됩니다. 발송자는 매번 다른 이름을 쓰지만 생전 처음 보는 이름들이었습니다. 메일에 첨부한 사진은 8월 초에 도착한 상자입니다. 상당히 불쾌하고 공포스럽습니다. 진상을 밝히기 위해 도와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쿄 연립주택인 코마키다 맨션에 혼자 살고 있는 그 내용을 증명이라 하듯 사진 한 장도 함께 보냈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라면, 과자, 김, 휴지 등 마치 본가를 떠나 공부하는 대학생에게 보내는 살림살이 같은 택배였지요. 사진만으론 공포심을 주려는 악의적인 목적 혹은 장난이라고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실수인 걸까?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보내지는 택배가 말이죠. 그렇다 보니 도대체 누굴 위해 이런 택배를 보내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 더욱 불쾌했답니다. 이튿날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메일을 보낸 우라카와 씨와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매우 심약한 상태처럼 들리는 그의 목소리. 그에게 부모님이나 다른 친구들이 보낸 게 아닐까요?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10수년간은 친구도 제대로 사귀지 못했으며 처자식도 없다 보니 자신에게 이런 택배를 보낼 사람은 도무지 떠오르지 않는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처음엔 단지 5배송된 택배인 줄 알아서 자신의 집 근처에 사는 다른 성, 같은 성이지만 우라카와 씨가 살고 있지 않을까 찾아봤는데 그 어떤 집에도 같은 성인 우라카와 씨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 남은 가능성은 단 하나였지요. 그 집에 살고 있던 예전의 세입자. 우라카와 씨는 이미 부동산 업자에게 모든 사정을 설명했고 자세히 들어보니 그 이전에도 우라카와라는 사람은 산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분명 택배는 지금 그 집에 살고 있는 우라카와 씨에게 보내진 택배였죠. 그 의문의 상자는 10개월 전 이사를 한 직후부터 매달 도착했습니다. 항상 같은 음식들, 휴지 같은 생활 잡화들이었죠. 그런데 어떠한 편지나 메시지도 함께 있진 않았습니다. 우라카와 씨는 그동안 왔던 상자들을 모두 전부 찍어 놓았다며 사진을 보내주었죠. 살펴보니 정말 음식과 잡화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모든 택배의 겉, 바로 송장이었죠. 이름을 자세히 살펴보니 요코타 마이코, 니시모토 아이, 야마자키 카에데. 이름은 전부 다르지만 발송자는 공통적으로 여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세부적인 주소도 달랐지만 그 내용에서 유일한 공통점 총 3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죠. 첫 번째 공통점, 바로 지역입니다. 지역은 가나가와현 에비나시라는 곳이었죠. 우라카와 씨는 에비나비시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며 친척이나 지인들도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라카와 씨 또한 무언가 이상해서 각기 세부 전화로 전화를 좀 해봤다고 합니다. 우라카와 씨도 뭔가 좀 이상해서 각기 세부 주소를 전부 다 확인을 해봤는데 그 세부 주소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주소였죠. 도로명, 번지수, 호수를 전부 거짓으로 써놓은 것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 보낸 사람은 여러 명이 아닌 단 한 명이라는 것. 바로 모든 택배의 필체가 동일했습니다. 그 말은 단 한 명이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바꾸며 매달 우라카와 씨에게 의문의 택배를 보냈다는 것. 그럼 주소와 마찬가지로 이름도 거짓일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자신의 본명을 알리기 싫어서 가명을 쓴 것이라면 계속 똑같은 가명을 쓰면 될 텐데 왜 이름을 바꿨던 것일까요? 세 번째 공통점, 수신자 우라카와 씨. 분명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택배 말고 직접적으로 연락을 취한 적은 없었을까요? 그때 우라카와 씨는 한 가지 이상한 일을 기억해냈습니다. 이사를 하고 난 지 얼마 안 지난 작년 10월 중순쯤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저벅저벅거리는 평범한 발소리가 아니라 저벅이라는 소리 이후에 끼익끼익거리는 마치 한쪽 발을 끌면서 움직이는 듯한 소리였고 그 소리는 방 문 앞에서 멈춰섰다는 것이었죠. 혹시 집에 찾아온 손님인가 라는 생각에 인터폰을 쳐다보고 있었지만 1분이 지나도 울리지 않아 현관 쪽으로 다가가자 다시 끼익끼익거리는 소리가 났고 문을 열어보니 사람의 실루엣이 멀어지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어두운 밤이었고 맨션 복도에 전등이 따로 없어 성별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매우 작은 체격이었으며 특이한 건 왼쪽 발을 끌고 다니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고 떠난 사람, 만약 의문의 택배를 보낸 사람이라면 스토커이진 않을까요? 이에 대해 우라카와 씨는 자신은 이미 40도 넘었고 머리숱도 없으며 외모적으로 훌륭하지 않아 그럴 가능성은 절대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경찰에도 문의를 했지만 단지 택배를, 그것도 위협적인 물건이 든 것도 아닌데 이를 의미 없는 사건이라고 받아들였고 이후 이사를 하자니 얼마 전 직장에서 쫓겨나듯 이사를 하게 됐고 결국 돈도 없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전화를 마친 후 다시 한번 사진들을 천천히 살펴보았죠. 분명 물품들은 전혀 위협적이지 않은 그런 살림살이 택배였습니다. 그런데 송장 사진, 그곳에 주목할 만한 것이 있었죠. 송장 옆에 있는 증지였습니다. 우체국 창구에서 직원이 우표 대신에 뽑는 스티커입니다. 이 택배는 모두 우체국 창구로 가서 보냈다라는 사실을 알리고 있죠. 편의점이나 사설 택배를 보낼 경우에는 보내는 사람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적어야 하지만 우체국 택배로는 자신의 정보를 숨길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겁니다. 그럼에도 무조건 나타나는 흔적은 존재하죠. 그 증지에는 해당 지역의 우체국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발송지는 키시에 초등학교 앞 우체국, 카지마역 앞 우체국, 스지아라 우체국, 이 세 곳을 이용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우체국들 모두 주소와 마찬가지로 가나가와현 에비나시에 있었던 것이죠. 세부 주소는 가짜를 적었지만 분명 택배를 보낸 사람은 에비나시에 산다는 것까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튿날 우라카와 씨는 내게 택배를 직접 보내주었죠. 사진상 보였던 바로 그 택배였습니다. 맞습니다. 사진과 동일하게 자파만 있을 뿐 어떤 메시지나 편지 같은 건 없었죠. 그런데 실제로 이걸 본 순간 무언가 기묘한 위화감이 느껴졌습니다. 순간 보내왔던 사진들을 다시 보다 이상한 점을 알게 되었죠. 너무나도 사소하기에 처음에는 신경조차 쓰지 않았던 것. 그런데 그건 이 기괴한 택배 사건의 핵심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힌트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우체국으로부터 발송자가 사는 지역까지는 알아냈습니다. 헌데 이미 가명을 쓰고 있는 이상 집집마다 찾아내서 주소를 알아내는 건 불가능했지요. 그렇게 하루하루 어떤 것도 찾아내지 못한 채 며칠이 흐르게 됩니다. 결국 혼자서는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단념하고 한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는데 여러 번 기사에 협력해 주었던 쿠리하라 씨라는 남자입니다. 원래 본업은 설계사인데 다방면으로 지식도 풍부하고 머리도 좋아 이번에도 그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죠. 지금까지 있었던 경위를 정리해서 내용을 메일로 보냈더니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놀랄만한 이야기를 전해주었죠. 쿠리하라 씨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정보만으로도 범인의 몽타주가 어느 정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선 스토커는 아니다 라는 이야기죠. 스토커라면 자신의 존재를 어필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 택배에 대한 부분에서 자신의 이름을 분명 적을 텐데 전부 다른 사람의 이름을 적었다는 모습, 마치 여러 명의 여성이 선물하는 듯한 모습이 보통의 스토커와 심리가 달랐다라는 점을 꼬집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토커가 꼭 좋아서만 보내는 게 아니라 싫은 마음에 상대방을 저주하기 위해 보낼 수도 있는데 그것 또한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엔 그 물건들이 너무나 평범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동기는 알 수 없지만 쿠리하라 씨는 한 가지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름이었죠. 생각을 해봅시다. 범인은 어차피 자신의 이름을 바꿔봤자 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보내고 있다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것이다. 이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 왜 이런 행동을 불가피하게 했을까? 그건 아마 우체국 자체를 속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라는 말을 했죠. 바로 일본 우체국에 있는 수취 거부 제도 때문입니다. 나에게 온 배송품을 받지 않고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냈다면, 그 이름으로 온다면 수취 거부를 하게 되죠. 그럼 발송자에게 다시 반송이 되는데 지금 이 주소는 실제로 존재하는 주소가 아니다 보니 결국 그 택배는 일정 기간 뒤 폐기가 되게 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불량 고객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라 그 이름으로는 택배를 보낼 수가 없게 되죠. 그럼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사실이 뭘까요? 범인은 필사적으로 꼭 그 택배를 보내야 된다라는 점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택배를 계속 보내고 싶은데 우체국에는 들키고 싶지 않다. 여러 우체국을 쓰고 있는 점 또한 직원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행동한 것이었죠. 그리고 이름이 전부 가명의 여성이었다는 것은 범인조차도 분명 여성이기 때문이라는 점. 만약 여성이 남성의 이름으로 보내면 택배 직원이 이상하다 생각하고 얼굴을 기억할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쿠리하라 씨는 한 가지를 더 꼬집었습니다. 우체국의 위치를 확인하면 가나가와현 에비나시 카자미역 중심으로 분포가 돼 있다. 범인은 분명 카자미역 근처에 살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헌데 범인은 좀 특이한 행동을 하나 합니다. 역에서 2km 넘게 떨어진 키시 초등학교와 우체국까지도 가서 보냈다라는 것이죠. 차라리 이럴 거면 카자미역에서 전철을 타고 다음 역 우체국에 가는 게 빠를 텐데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라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로드뷰를 확인해 보니까 카자미역 근처에는 또 다른 우체국이 하나 더 있었다라는 점이 확인됩니다. 카자미역 근처엔 총 4개의 우체국이었던 것이죠. 바로 사쿠라오카 우체국입니다. 분명 같은 지역에 있고 더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곳에서 보낸 적이 없었다라는 점이죠. 사쿠라오카 우체국, 여기에 특이점이 있을까요? 사쿠라오카, 이름 그대로 벚꽃 고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약간 높은 곳에 있는 건데요. 도보로 가려면 계단을 몇 번씩 올라가야 되는 공간입니다. 범인은 휠체어 같은 걸 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이죠. 그때 갑자기 우라카와 씨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문 밖에서 끼익끼익거리는 평범하지 않은 발소리가 들렸다. 그럼 10개월 전 집을 찾아왔던 그 사람도 범인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의문의 택배를 계속 보내오고 있는 사람은 다리 한쪽이 불편한 여성, 홀로 걸을 순 있지만 평소에는 휠체어를 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라는 정보입니다. 그럼 작년 10월 우라카와 씨가 사는 코마기다 맨션 102호를 왜 방문한 걸까요? 방문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요. 다른 전철까지 가는 걸 피했던 사람, 우체국을 그냥 그 지역에서만 움직였던 사람이 일부러 여기까지 찾아왔다. 이에 쿠리하라 씨는 날카롭게 한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이 송장에 적힌 수취인명이었죠. 코마기다 맨션 102호 우라카와님, 바로 우라카와 씨의 성만 적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만으로도 배달은 되지요. 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성과 이름까지 쓰는 게 상식인데 성만 쓴다는 것, 그렇습니다. 범인은 우라카와 씨의 이름은 몰랐다는 겁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점 하나, 택배를 보낸 목적이 우라카와 씨에게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라카와 씨의 그 방, 맨션 102호 안에 택배를 넣는 게 목적이 아닐까라는 쿠리하라 씨의 말이 들렸죠. 그렇습니다. 범인이 그 집 앞까지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돌아간 이유는 바로 문패를 본 것이죠.
문패를 보고 주소에 사는 사람의 이름까지 확인한 것. 보통 문패에는 성씨만 써두니 말입니다. 그래서 송장에도 성씨만 있던 것. 그럼 또 한 가지 의문점입니다. 아니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이왕 온 김에 자기가 직접 전달해주면 어차피 송장도 안 걸릴 거고. 근데 왜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이에 대해 쿠리하라 씨는 앞선 이야기를 한 번 더 반복했습니다. 사실 다리가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었다면 그게 가장 편할 텐데 이런 케이스,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물건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건 좀 어려워 보였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그 범인이 지속적으로 매달마다 이런 물건들을 보내는 이유, 사람이 아닌 꼭 그 방에 보내야 되는 행위,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 그 물건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생각해 봐 주십시오. 사람에게 꼭 필요한 물건들입니다. 살아가는데, 먹는데 모두 필요한 것. 한 특정 장소에 이런 물건을 보낸다. 그 행위는 단 한 가지입니다. 공양입니다. 바로 제사상이라는 말이죠. 가능성 하나, 혹시 과거에 그 102호실에서 누군가가 죽은 게 아닐까 해서 그 사람에게 공양하기 위해 매달 그 제사상 물품들을 보낸다는 것. 사고 현장에 사람들이 꽃을 바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인 것이죠. 자, 그럼 범인에게 이어지는 중요한 단서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102호실에서 혹시 죽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 부동산 업자는 과연 알고 있을까요? 알고 있더라도 기밀 유지 의무 때문에 가르쳐 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바로 집주인입니다. 코미키다 맨션은 도쿄에서 월세가 20만원 정도밖에 하지 않는 굉장히 싼 곳이지요. 당연히 좀 오래된 맨션이긴 합니다. 쿠리하라 씨는 대부분 이런 맨션의 집주인들이 오래전부터 임대를 했던 노인들이 많아서 대부분 기밀 유지 의무도 잘 모르니 그 집주인에게 직접 물어보는 게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서 우라카와 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내용을 한번 전하기로 했죠. 그런데요,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102호실에선 단 한 명의 사망사건 같은 것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102호실에 살던 사람들은 잘 살다가 그 다음에 나갔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라카와 씨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다시 이야기는 원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랜 시간 동안 우라카와 씨가 이야기를 하다가 집 주인분이 한 가지를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과거 그 102호에 살았던 사람들의 명부였죠. 그곳에는 주인의 이름, 당시의 전화번호까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올 수는 없어서 우라카와 씨는 그 내용을 머릿속에 암기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럼 제일 중요한 사람은 누굴까요? 일단 우라카와 씨가 살기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을까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바로 그 이전에 살았던 타나메 료이치, 그리고 요스케 미키 부부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실제로 약 3개월 정도만 살고 그냥 나갔습니다. 정확히는 타나베 씨는 4개월, 그리고 야키야마 부부는 3개월 만에 이 집에서 나갔다라는 것이죠. 생각보다 너무 짧게 살고 나갔습니다. 혹시 방 안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발생되지 않았을까? 만약 사람이 그 안에서 죽지 않았다면 단 한 가지의 가능성입니다. 우라카와 씨처럼 계속 의문의 택배가 오니까 무서워서 떠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었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타나베 씨와 아키야마 부부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타나베 씨는 부재 중이었지만 아키야마 요스케 씨는 전화 연결이 되었죠. 102호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때 있었던 일을 얘기합니다. 아, 그 택배 자주 왔어요. 매번 다른 이름 여자로 오니까 뭐 바람 피는 거 아니냐라고 아내가 의심해서 그때 당시 좀 고생을 했죠.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 이사를 한 겁니다. 예상이 맞았습니다. 우라카와 씨 이전에도 그 택배는 계속해서 오고 있었죠. 그리고 그 전 키리무라, 마코, 유이 모녀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102호실에 살았던 기간은 무려 7년 전후. 비교적 젊은 여성의 목소리였는데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근데 뭔가 좀 이상한 것들을 느끼게 되죠. 혹시 이 102호에 오고 있는 택배
택배에 대해 알고 있냐라고 했더니 키리무라 씨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 그러면서 몰라요 라고만 말을 합니다. 그럼 그때 살 때는 택배가 오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에도 그냥 안 왔다고요.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하잖아요 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이제 끊어도 될까요? 바쁘다고요 라고만 하고 자꾸 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질문도 지금은 어디에서 살고 있냐 라고 질문했더니 왜 그런 걸 말하냐, 다시는 전화하지 말아라 라며 그렇게 전화는 끊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 그 전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도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이 살았던 건 10년 이상 그 이전의 일이죠. 전화도 바뀔 가능성도 분명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왠지 키리무라 마코 씨는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라는 느낌, 그리고 그녀에겐 딸도 있었죠. 바로 유이라는 여자아이였습니다. 그때 쿠리하라 씨는 한 가지 의문을 던집니다. 혹시 키리무라 마코의 딸인 유이가 아직까지 살아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혹시 102호실에서 소중한 사람을 잃은 게 아닐까 해서 유이가 102호실에서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에 그런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해서 택배를 보낸 사실을 감추고 있는 게 아닐까. 하지만 여기에는 의문점이 하나 듭니다. 만약 유이가 102호실 안에서 세상을 떠났다면 그럼 분명 신고가 됐을 거고 집주인도 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걸 그리고 굳이 숨길 필요도 없지요. 안타까운 사망사건이라면 말이죠. 근데 쿠리하라 씨는 한 가지를 주목합니다. 아니요, 102호실에서 유이가 죽었다는 게 아니라고요. 어디냐면 맨션의 바깥쪽, 뭐 예를 들면 도로라든가 길이라던가 이런 곳이 아닐까요? 라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맞다면 키리무라 마코 씨는 한쪽 발이 불편하고 과거의 딸 유이를 잃었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물론 억측이지만 맞춰서 얘기를 한다라면 말이죠. 근데 범인이 왼쪽 발이 아픈 불편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 왼쪽 발을 왜 다쳤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한 가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코 씨는 어린 딸 유이를 자동차 조수석에 앉히고 운전을 했다는 것, 그리고 왼편에 앉아있게 되지요. 세영 마코 씨가 핸들 조작 중 실수로 자동차가 좌측 도로에 충돌했다라고 가정했으면 왼쪽에 앉은 유이가 가장 큰 충격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마코 씨는 왼발에 상처를 입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입니다. 물론 억측이지만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유이는 자동차를 통해 사고사가 됐고 그 이후 사고 현장과는 무관한 마코 씨가 계속 그 맨션에다가 공양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죠.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죽은 사람이 머물 장소에 대한 공간을 만들게 될 거다. 그리고 그곳에 사람의 영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는 것. 그렇게 스스로를 속여 미안함과 쓸쓸함을 달랜다라는 것이죠. 그런 장소는 꼭 무덤만은 아닙니다. 어떤 단상 이런 데도 있고 납골당 같은 것도 존재하죠. 혹은 교통사고가 난 그 장소에다가 꽃을 바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그 영혼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에 본인 스스로가 믿는다라는 것. 마코 씨는 그냥 그 영혼이 도로에 있는 게 아닐 것이다. 분명 그 102호 맨션에 살고 있을 것이다 라고 믿기로 했다라는 추측이죠. 자, 물론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또 하나의 의문점이 또 남게 됩니다. 아니, 그렇게 사고로 떠난 딸에 대해 공양을 하고 싶다, 제사를 지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냥 102호실에서 계속 살면 되는 건데 왜 떠나서 그런 행동을 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거리까지 먼데도 말이죠. 또한 어린아이에게 공양을 한다라고 보기에는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보통 생각할 때 어린아이한테 한다면 과자류나 장난감 같은 게 많을 텐데 이런 라면이나 즉석밥이나 이런 티슈나 이런 것들은 좀 이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죠. 그리고 마코나 유이의 이름으로 검색을 해봤지만 어떠한 것도 보도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사망한 게 어린아이라면 익명으로 보도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 해서 사고의 내용으로 검색을 다시 해본 겁니다. 도로변에 자동차가 추돌하여 발생한 사망사고를 전부 찾아본 거죠.
헌데 수십 분 후 한 가지 기사가 눈에 들어옵니다. 도메이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도로변에 추돌, 1명 사망. 그 내용은 2013년 3월 19일 도메이 고속도로. 그곳에서 경영 트럭이 도로변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 사고 당시 차량은 우측 차선으로 주행하고 있었고 핸들 조작 미숙으로 우측 가드레일에 충돌한 것으로 보인다. 운전자는 쿠라모토 에이타 씨. 그분은 사망했다. 조수석에 탄 아내 쿠라모토 사나 씨는 좌반신에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에이타 씨는 4월부터 가나가와현 에비나 씨의 회사에 취직이 결정되며 부부는 이사를 진행하던 도중이었다. 쿠라모토 에이타 사나. 2005년부터 2013년까지 102호실에 살았던 바로 그 부부. 쿠라모토 사나입니다. 왼쪽 다리를 다친 이유, 핸들 조작 미숙으로 인해 충돌했고 왼발이 불편해졌다는 내용. 하지만 물론 정확한 건 우측 차선으로 주행했고 핸들 조작 미숙으로 우측 가드레일에 충돌한 것이었죠. 분명 좌반신에 중상을 입은 아내 사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또 한 가지의 의문점은 남습니다. 이렇게까지 이해할 수 있는 건 맞는데요. 그럼 마코 씨는 왜 그런 신경질적인 태도를 보였을까요? 왜 무언가를 숨기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을까라는 의혹입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무언가 돈에 대한 문제, 살아온 거에 대한 환경에 대한 문제, 그런 부분을 자꾸 얘기하니까 그 부분을 감추기 위해 뭔가 기분이 나빠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얼마 뒤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근데 그 번호가 좀 낯이 익었죠. 그때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쿠라모토 사나. 전화를 받지 않았던 그 사람이 다시 전화를 걸어온 겁니다. 전화 너머로 가녀린 여성의 목소리가 들리며 이렇게 말을 꺼냅니다. 실례합니다. 마치아라 리에라라고 합니다. 들어본 적이 없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며칠 전에 전화를 주신 것 같아 다시 연락을 드렸습니다. 라는 말이었죠. 혹시 이거 쿠라모토 사나 씨의 전화번호가 아닌가요? 라고 질문 던지니 네 맞습니다 라고 하며 사냐의 언니인 리에라라고 합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왜 언니가 전화를 받게 된 걸까요? 일단 우선 지금까지 있었던 사정들을 전부 설명했습니다. 그런 택배를 보낸다라는 얘기로요. 리에 씨는 왜 동생이 그런 짓을 했을까 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이었던 에이타를 잃고 나서 줄곧 자기 혼자 집에 틀어박혀서 가족에게도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다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케치는 한 가지 질문하죠. 그러면 지금도 방에만 계신가요? 라는 질문을 던졌더니 리에 씨는 충격적인 말을 남깁니다. 아니요. 3개월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라고요. 올해 봄에 암이 발견되었고 이미 손쓸 방도가 없을 만큼 진행돼서 5월경 세상을 떠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이상합니다. 5월에 세상을 떠났다. 헌데 우라카와 씨의 집에는요 8월 초순까지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같은 필체로 말이죠. 사나 씨가 5월에 죽었다면 도대체 누가 같은 필체로 똑같은 방식으로 보냈다라는 말이 될까요? 우키치 씨는 언니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남깁니다. 혹시 대신해서 택배를 보내는 건 아닌가요? 라고 했더니 아니요. 애초에 보냈다라는 걸 지금 알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실적인 목소리였죠. 그러면 혹시 사망 전에 누군가에게 부탁할 만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혹은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걸 들어보신 적이 없나? 라는 질문에도 최근 몇 년간 누구와도 연락을 하지 않았다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리에 씨가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죠.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느낌. 떠나기 직전까지 병실에서 잠꼬대처럼 혼자 중얼거리는 말이 있었습니다. 안 오네? 와주지 않을까? 라는 말들이요. 물론 어쩌면 약물 치료 때문에 정신이 몽롱해서 나오는 말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사나 씨가 사망한 건 3개월 전. 택배는 그럼에도 계속 도착하고 있었다라는 것. 이걸 누가 보낸 걸까요? 그때
문득 하나를 떠올립니다. 처음 택배를 봤을 때 느낀 이상한 불쾌감. 우라카와 씨가 보냈다라고 얘기한 그 사진의 위화감. 현재까진 별로 신경을 쓰진 않았는데 무언가 이상하다라는 느낌. 그때 쿠리하라 씨의 의미심장한 말이 하나가 지나갔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 사건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 순간 키리무라 마코 씨의 말도 하나 떠올랐죠. 몰라요 라고 말한 그 속에 담긴 거절. 그때 우케치 씨는 처음 제보했던 우라카와에게 다시 한번 전화를 합니다. 잘 들어달라라고 얘기하며 택배를 보낸 사람은 쿠라모토 사나씨다. 그 집에 전에 살았던 사람이다. 그리고 그녀는 올해 5월 달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우라카와 씨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역시 그랬군요. 역시. 이건 마치 예상한다는 듯한 답변입니다. 우라카와 씨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분명 보냈던 택배 사진들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처음엔 전혀 이상하지 않았는데 점차적으로 위화감이 들키고 불쾌감이 느꼈던 이 사진. 무엇인지 아십니까? 택배를 찍은 사진은요. 보신 바와 같이 8개, 8개월분밖에 없습니다. 첫 택배가 도착한 건 작년 10월, 그리고 매달 택배가 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사진은 전부 11개월 분이어야 하죠. 남은 3개월 분은 어떻게 됐나? 라는 질문. 거기에는 힌트는 증지안에서 확인됐습니다. 2022년 10월 25일. 증지에는 우체국 이름 외에도 날짜가 함께 적혀있죠. 그 날짜에 대한 걸 순서대로 쭉 배열하면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였죠? 5월, 6월, 7월이 없습니다. 헌데 8월의 택배는 어째선지 증지가 없는 상태였죠. 처음엔 생각을 안 했는데 분명 이상한 부분입니다. 쉽게 떨어뜨리지 않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누군가 의도적으로 뜯었다라는 것. 그럼 단 한 명밖에 안 남지요. 받은 사람 우라카와 씨밖에 없습니다. 우라카와 씨는요, 8월의 증지, 그 부분이 떼어진 부분, 8월에 받았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그곳에 붙어 있었던 증지의 날짜는 5월입니다. 마지막 택배 5월에 배달된 택배였죠. 사나 씨는 5월에 돌아가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6월부터는 택배가 도착하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도 택배가 오고 있다라고 믿게 하기 위해서, 우케치 씨를 속이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럼 또 다른 위화감은 무엇이었을까요? 처음 사진을 찍었던 물건과 그리고 직접 본인에게 보냈던 택배, 같은 사진의 같은 택배입니다. 위화감이 왜 들었을까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무언가 좀 달라 보이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바로 카레에 있는 소비기한이죠. 사진에 찍혔던 거는 23년 12월 29일. 그런데 택배로 받은 데는 24년 1월 24일. 이건 다른 겁니다. 그리고 사진상으로 봐도 라면처럼 보이는 녀석의 봉지, 그것도 위에 건 좀 달라 보이는 느낌, 안쪽에 있는 물건들도 달라 보이는 느낌들이 계속 든 것이죠. 언뜻 보기엔 같아 보이지만 내용물을 새로 바꿔서 보낸 겁니다. 우라카와 씨가 직접이요. 분명 우라카와 씨는 모든 택배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전달했다고 얘기를 했죠. 그럼 이걸 다시 생각해 볼까요? 사진은 찍어 놨습니다. 근데 나에게 다시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다 갖고 있으니 보낼게요. 그때 당시엔 음식이 없었던 겁니다. 해서 똑같은 제품들을 사서 상자에 담아 우케치에게 보낸 거죠. 음식이 사라졌다라는 사실을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왜 그랬을까? 그리고 그 음식들은 어디로 갔을까? 한 가지입니다. 먹은 겁니다. 정체불명의 사람이 보낸 이상한 택배, 그걸 누가 먹을까요?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분명 그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10월 직접
복장을 잃고 도망치듯 그 맨션, 싼 맨션에 들어갔죠. 월세 2만원조차 낼 수 없을 만큼 돈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럴 때 갑자기 택배가 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이 있었죠. 이걸 먹어도 될까? 이게 가능한 걸까? 하지만 배는 분명 더욱 고파졌습니다. 그렇게 음식을 먹기 시작을 했죠. 헌데요, 그렇게 그에게는 정체불명의 발송자는 자신을 공포심으로 몰아넣던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도와주고 있던 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 이후로부터 택배가 오지 않았습니다. 우라카와 씨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보낸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름도 가명, 주소도 전부 거짓,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없다 보니 우케치에게 찾아달라고 거짓 제보를 했다라는 겁니다. 모든 걸 진실대로 말을 하게 되면 찾아주지 않을 거니까. 출처도 모르는 음식이 계속 왔고 그걸 먹고 있는데 이제 오지 않아서 얘기한다라고 하면 안 찾아줄 거니까 해서 매달 공포스러운 택배가 도착하니까 진상을 밝혀달라라는 거짓말을 한 거였습니다. 우케츠 씨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생명의 은인이라 찾고 싶었다. 4월에 재취업에 성공해서 이제 월급도 나오다 보니 그 택배가 갑자기 끊어진 걸 보고서 알아내고 감사의 인사는 하고 싶었다 라는 이야기였죠. 자, 그런데요, 이런 택배를 받은 사람은 우라카와 씨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앞서 굉장히 예민하게 말을 하며 전화를 끊었던 사람 키라무라 마코 씨 또한 같았습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그걸 제대로 얘기하기 싫어서 그냥 감추듯 지나간 거였죠. 그리고 이제는 수입도 좋아지고 잘 살고 있고 유이는 잘 크고 있다, 9살이 된다라는 말까지 남겼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모든 수수께끼는 다 풀렸습니다. 에이타 사나 부부의 안타까운 사고, 사나 씨는 그 이후 그 집에 사는 사람들에게 매달 물건을 보냈죠. 그리고 그걸 토대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갔던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한데요, 정말 거기에 힘든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음식을 계속 보낸 걸까? 분명 그랬다라고 생각할 만하긴 한데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죠. 사나씨가 102호에 택배를 보낸 이유가 정말 혹시라도 제사, 공양 같은 것 때문일까? 물론 이 물건들을 보고 나서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어딘가에 힌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즉석밥은 그렇다 쳐도요, 레트로 식품 같은 걸 영혼한테 바치는 것도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입니다. 이거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에게 보내는 택배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102호실에 실제 거주자에게 음식을 보낸 걸까? 사나씨에게 도대체 무슨 득이 있는 걸까? 죽음을 앞두고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싶어서일까? 어딘가에 힌트가 숨겨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상한 부분을 하나 확인하게 됩니다. 택배의 한쪽 부분에 눈길이 향했죠. 네, 물론 택배 테이프를 뗐을 때 찢어지는 건 맞습니다. 건데 골반지 끄트머리에 얇은 종이가 찢어지면 내부가 보였죠. 동그란 구멍이 보일 겁니다. 그런데요, 골판지와 약간의 색감이 달라 보입니다. 이거 무엇일까? 수많은 틈들이 존재하는데 여기 혹시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 말이죠. 택배의 겉장을 뜯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무언가 하나가 숨겨져 있었죠. 종이를 말아 넣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종이를 조심히 폈습니다. 붓으로 써있는 글자, 일본어와 중국어 섞인 것 같은 것. 여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신께 비나이다. 이 홀령을 대가로 바치겠사오니 영을 되살려 주시옵소서. 이 문구를 인터넷에 검색을 하게 되면 민간 전승에 따른 강령술이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일본에서도 호토케 오로시 같은 이름으로 1800년 이상 전부터 그 의식을 해왔던 강령술, 바로 인간의 몸에 죽은 자의 영을 빙의시키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때 빙의되는 사람을 내린몸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내린몸은 높은 영적 능력,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영매사나 주술사, 무당들이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에는
전문가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영혼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적지만 존재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입들림이라고 불리는 방법이죠. 중국 불교를 베이스로 한 민간 강령술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글을 쓰는 겁니다. 바로 이 글입니다. 적은 손글씨를 준비하는데 이건 신에게 보내는 계약서. 죽은 자가 생전에 지내던 집 안에서 거울과 쌀을 준비하고 내린 몸이 될 사람을 격리시킨다. 내린 몸은 쌀을 입에 머금은 채 거울을 보며 죽은 자의 친족 내지는 배우자의 혈액이 스며든 종이를 입술에 가져댄다. 이 의식을 통해 죽은 자의 영혼이 깃들여진다. 내린 몸의 영혼을 어머니 신께 바치고 그 대신 죽은 자의 영을 내 몸에, 내린 몸에 돌려받는다 라는 뜻입니다. 즉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교환하겠다는 것이죠. 이곳엔 분명 그렇게 적혀있습니다. 거울과 쌀. 물품 사진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다 보면 하나, 알루미늄 호일 같은 것도 보입니다. 사진상 두 번째 아래쪽 가장 왼쪽입니다. 네 번째 택배의 끝쪽이죠. 알루미늄 접시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거 뭘까요? 자기 얼굴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안엔 밥들도 있죠. 거울과 쌀입니다. 정말 사나씨가 백이호실의 거주자를 내린 몸으로 이용해서 강령술로 사망한 남편 에이타를 불러내려고 한 게 아닐까. 그때 하나가 떠오릅니다.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요. 언니의 말이었죠. 다만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양이긴 했어요. 안 오네? 와주지 않을까? 라면서 잠꼬대처럼 중얼거렸다. 에이타 씨가 돌아오길 기다렸다는 것. 물론 그 글, 강령술에 대한 신빙성도 없지만 신에게 빌 정도로 절박한 계획. 근데 그 내용대로 얘기한다 하더라도요, 도구가 부족합니다. 그 내용은 분명 죽은 자의 친족 내지는 배우자의 혈액이 스며든 종이가 있어야 된다 라고 있었지만 그 어디에도 그런 건 보이지가 않았죠. 어쩌면 기분 나쁜 망상일 수도 있지만 이상할 정도로 이 택배 안에는요, 빨간색 음식들이 많습니다. 마파두부, 치킨 카레, 토마토 페이스트 같은 것들. 만약이긴 하지만 애초에 사나씨가 보낼 때부터 이곳에 자신의 혈액을 섞었다라고 하면 그 누구도 알아채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라카와 씨와 키리무라 씨는 그 배송됐던 음식을 먹었죠. 입안에는 쌀, 혈액이 든 레트로 식품은 입가에 묻게 됩니다. 그리고 혈액이 스며든 종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한 가지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이상할 정도로 이걸 넣었을까? 휴지요. 만약 입에 빨간 피 같은 게 묻었다라고 하게 되면 무심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무심코 알루미늄 같은 것에 자기의 얼굴에 있는 피, 그리고 그걸 닦는 것, 휴지로요. 내린 몸은 쌀을 입에 머금은 채로 거울을 보며 죽은 자의 친족 내지는 배우자의 혈액이 스며든 종이를 입술에 가져댄다. 억측일 수 있지만 상상대로 하면 이거 강령술의 의식이 됩니다. 치밀한, 계산적으로 말이죠. 물론 우라카와 씨도 키리무라 씨도 잘 살고 있습니다. 사나 씨에겐 정말 안타깝지만 강령술은 효과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애초에 피와 쌀, 거울로 죽은 자가 되살아난다는 건 말이 안 되니 말이죠. 그런데 키리무라 마코 씨의 딸 9살인 유이, 마코 씨가 유이에 대해 했던 이야기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정말 힘이 넘쳐서 곤란할 지경이라니까요. 남자애들처럼 곧잘때를 써대고 혼자 어디로 가버리려고 한다고요. 매일이 큰일이에요. 김원의 괴담 1, 불명의 발송자가 보낸 의문의 택배 1화였습니다. 저희 김원TV에서는 여러분의 다양한 괴담, 직접 경험하신 내용들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주는 방송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이 방송이 지속된다면 한 번씩 많은 분들에게 콘테스트처럼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받고 내용을 전달받아 그 이후에 시청자분들에게 투표를 해서 함께 전할 수 있는 방송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해보는 방송입니다.
아직 부족하고, 그리고 아직 좀 어설프긴 할 텐데요. 차근차근 정말 8년 전 처음 방송을 하는 그 느낌처럼 일주일에 하나씩 해보려고 합니다. 저에게도 이게 잘 어울리는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점차적으로 잘 어울려갈 수 있게, 뭐 가끔씩 소름도 돋고 여러분들이 주무시는데도 좀 도움이 되길 바라는 그런 긴 영상들로 해서 매주마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김원의 괴담원, 이 원자도 으뜸원자 제 원자가 아니고요. 집 원자 있죠. 뭐 사원 이렇게 쓸 때 그 원자, 괴담이 좀 모이는 장소, 요런 느낌으로 저희가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8년 정도 이 유튜브 뭐 BJ 생활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외부에 계신 분들이 저를 공포 유튜버로 많이 아세요. 저는 사실 공포를 다룬 적은 없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제가 원래 개인적으로 공포물을 아예 못 봐가지고. 그래서 이제 각종 뭐 크리피파스타라고 부르죠, 괴담, 외국에서. 그리고 뭐 우리나라, 일본 괴담도 있고 막 여러 가지 각 나라마다 괴담들이 있는 건 아는데, 괴담류에 대한 방송을 나레이션으로 진행할 수 있는 용기가 사실 그동안 없었어요. 제가 한 번도 안 해봐서. 그래가지고 이거를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고, 제가 또 무서운 것도 그렇게 좋아하는 타입이 아니라서 좀 시간 지나다가 제가 몇 달 전부터 라이브 시청자분들한테 지금 제가 공포 영화를 좀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준비를 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저도 이제 그런 부분으로 좀 하나씩 영역 확장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저 귀신 봤어요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이제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 분들 방송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메일 되게 많이 와요. 저 귀신 봤어요. 저 이상한 현상을 경험했어요. 근데 저는 항상 제가 대부분 찍었던 영상들이 어떤 증거가 있고 자료가 있는 거를 같이 연구해보고 분석해보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할 수가 없었어요. 예를 들면 시신경을 mp4 파일로 변환시켜서 저한테 주십시오. 보신 거를 jpg 파일로 캡처해서 주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느낌이 오랫동안 들어서, 이제 그러면 완전히 또 다른 섹션을 하나 잡자라고 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경험담. 그러니까 증거가 없고 뭐고, 그냥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분석할 수가 없어요. 그랬다는데 어떡해요. 그래서 이제 그랬다고 왜가 여기에요. 난 증거 있어. 그게 그동안 이제 오컬트 사건, 미스터리 이런 쪽이라면 하나의 그냥 다른 섹션인 거고요. 이제 또 어떤 분들이 그러겠죠. 야,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 맞습니다. 저 공포물 싫어하는데요. 제가 공포 유튜버로 소문나서 각종 영화, 스릴러 계속 옵니다. 8년째 거절했어요. 저 공포 유튜버 아니라고. 자본은 공포를 이기더라고요. 그리고 제 방송으로 잘 주무신다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좀 긴 영상들을 한번 또 해보고 영역을 확장해보자 라는 목적입니다. 네, 제 노력으로 열심히 더 벌어보자. 네, 그거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에 돈 싫어한다는 사람 없잖아요. 네, 그래서 올바르게 내 능력으로 잘 해보자 라는 취지인 거니까 많은 제보도 부탁드리고, 나중에 앞서 말씀드린 콘테스트도 해보고 싶어요. 시청자분들에게 다 읽어드리고 가장 무섭다라고 한 분께 상금도 드리고,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해보고요. 더 컨텐츠가 더 잘 되면 더 발전시키면서 늘 해왔던 대로, 다른 컨텐츠들 해왔던 대로 이 컨텐츠도 그렇게 발전시킬 수 있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저는 늘 여러분께 감사드리는 건 비난 말고요, 비판이요. 비판이라는 건 지금 8년간 제가 유튜브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였거든요. 이것도 처음 해보는 거라 어색하고 어설픈 면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편집 스타일도 어떤 거든 작성해 주셔도 괜찮아요. 그런 것들 다 저희가 감안해서 또 완성하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의 괴담원,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